전라남도 순천, 비가 오면 흙냄새가 먼저 올라오고 지나가는 바람도 젖은 흙을 스치며 눅진한 향을 데려오던 골목 끝.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비좁게 낀 작은 기사식당 하나. 간판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오래된 철판에 정식이라고 써 있었고 페인트는 세월에 닳아 색이 벗겨져 있었다. 사람들이 그곳을 부르는 이름은 정식이 아니라 그냥 이 집. 이 집국이 진국이요. 이 집 김치가 참 밥도둑이요. 엄마는 식당 이름보다 그 소문을 더 자랑스러워했다. 그 식당은 엄마의 직장이었고 전부였고 나의 어린 시절이었다.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엄마 옆에서 물컵 나르고 빈 접시 치우고 김치를 채반에 널어 수분을 빼는 일을 도왔다. 친구들은 학원 가고 피아노 치고 영어 배울 때 나는 앞치마를 묶고 스테인리스 그릇을 들고 다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간이 싫지만은 않았다. 엄마가 김치 버무리다가 나를 쳐다보고 웃어주면 그 얼굴이 기름과 땀으로 번들거려도 이상하게 따뜻했다. 식당 한쪽에는 나무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깨진 낡은 서랍장이 있었다. 유일하게 잠금장치가 있지만 실제로 잠겼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서랍. 그 안에는 언제나 사탕이 있었다. 손님들이 놓고 간 것들. 나는 몰래 하나씩 꺼내 먹었고 엄마는 모른 척했지만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탕을 찾으려고 서랍을 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헌 봉투 하나. 빛바랜 연갈색.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테이프가 여러 번 붙였다 뗐다 한 흔적이 있었고 겉에 연필로 적힌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도서울. 나는 그때 그 봉투가 무엇인지 몰랐고 묻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내 머릿속에서 그 글자들이 자꾸 울렸다. 서울. 그게 뭐길래 엄마가 돈을 숨겨두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고 키가 자라면서 엄마를 도울 일도 더 늘어났다. 엄마는 혼자 식당을 운영했다. 이모도 없고 아빠도 없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에 양념하고 육수를 끓이고 밥을 하고 국을 만들고 벽에 걸린 낡은 계산기로 수없이 숫자를 두드리며 하루를 마감했다. 그 과정에서 엄마가 서랍을 살짝 열었다 닫는 모습은 너무 자연스러워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헌 봉투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어느 여름밤 천둥치며 비가 퍼붓던 날. 손님이 없어서 일찍 문을 닫고 엄마와 마당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몽골 천막 같은 어설픈 천막 아래에서 비가 후두득 떨어지는 소리와 라면 끓는 소리가 묘하게 어울렸다. 나는 용기 내서 물었다. 엄마, 서랍에 있는 그 봉투 뭐요? 엄마는 젓가락을 멈추더니 라면 한 가닥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건 내 서울 가려고 모으는 돈이요. 그 말이 라면보다 뜨거웠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엄마 얼굴을 쳐다봤다. 왜 내가 서울을 가? 엄마는 바람 맞은 듯 천막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살아도 되는데 기회가 없을까 봐. 기회. 그게 뭔지 모르는 나이였다. 나는 그냥 눈을 깜빡였다. 엄마는 내 표정을 보며 덧붙였다. 전문대라도 직업학교라도 뭐라도 서울에서 해봐. 엄마가 내 나이였을 때 기회란 걸 한 번도 못 잡아봤거든. 나는 조용히 라면 국물을 떠먹었다. 평소 같으면 매워서 물 달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목이 메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엄마는 그 헌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놨다. 봉투는 더 낡아 있었고 테이프 자국 위에 또 테이프를 덧댄 흔적. 엄마가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이거 500이요. 나는 숨이 멈췄다. 기사식당 혼자 운영하며 산더미 같은 쟁반과 설거지 속에서 김장철엔 밤새 배추 절이고 새벽에
장사 준비하던 엄마 손에서 나온 돈. 엄마는 말했다. 방이라도 이걸로 얻어. 더 이상은 엄마가 해줄 돈이 없다. 그 말엔 미안함도 자랑도 사랑도 다 들어 있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성공해서 돌아오면 엄마 방부터 해줄게. 엄마는 가만히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 그냥 내가 내 삶 살면 된다. 나는 그때 알았다. 엄마는 나에게 큰 꿈을 강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살 기회를 주려고 한 거라는 걸. 기차를 타는 날, 엄마는 갓김치통을 2개나 얼음팩 사이에 넣어주며 말했다. 서울 사람들은 갓김치 안 좋아할지도 몰라. 그래도 네가 외로울 때 냄새라도 맡으라고. 기차가 출발하고 엄마 얼굴이 창밖으로 멀어질 때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헌 봉투 하나가 가벼운 게 아니었다. 그건 엄마의 세월이었다. 부서진 손톱, 굽은 허리, 비린내 밴 앞치마, 그리고 다시 살아보고 싶었던 청춘. 그 모든 게 500이라는 숫자에 들어 있었다. 나는 그 봉투를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다. 그 봉투는 내 시작이 되었고, 내 짐이 되었고,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500으로 시작했다. 서울역에 내리자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냄새였다. 익숙한 흙냄새나 바람 냄새가 아니었다. 사람 냄새, 차 매연 냄새, 음식 냄새, 도시 냄새들이 얽혀 있었다. 서울은 빠르게 흘러갔다. 사람들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지나갔다. 모두 바빠 보였고 모두 어딘가로 달려가는 것 같았다. 나는 그 흐름에서 조용히 한 걸음 뒤에 서 있었다. 헌 봉투에 담긴 500, 그리고 엄마가 싸준 갓김치통. 그것이 전부였다. 부동산에 들어가 보증금 500, 월세 30이라는 조건을 말하자 중개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500에 30이면 햇빛은 조금 포기하셔야 할 거예요. 그 말이 귓가에 남았다. 햇빛을 포기해야 한다.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다. 그래도 결국 계약했다. 반지하 창문은 눈높이에 있어 밖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만 보였다. 그런데 웃기게도 그 방으로 들어와 짐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 울컥했다. 엄마가 준 봉투를 다시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놨다. 엄마 손이 느껴지는 봉투였다. 방 안을 둘러보며 작게 말했다. 엄마 시작할게. 첫날 저녁 갓김치 뚜껑을 열자 익숙한 향이 좁은 방 안가득 퍼졌다. 순천의 냄새, 엄마의 식당 냄새. 나는 플라스틱 통 위에 올려두고 수저를 들어 한 입 먹었다. 짜지도 달지도 않은 그 맛. 그냥 엄마 맛.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갓김치 한 조각 삼키는데 목이 메었다. 생활비가 문제였다. 원룸을 구하자 남은 돈은 200 조금 넘었다. 등록금도 모아야 했고 생활비도 있어야 했다. 그래서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물었다. 마침 저녁 시간을 채울 사람이 필요했다. 시간당 8,000원. 주말 야간까지 하면 조금 벌 수 있었다. 그렇게 내 서울 첫 직장은 편의점 카운터가 됐다. 편의점 이름은 평범했다. 간판 불빛만 유난히 밝아서 밤마다 하얀 빛이 골목 아래까지 흘러갔다. 편의점 앞엔 작은 공원이 있어 아이들이 낮에 뛰어놀고 밤에는 회사원들이 캔맥주 하나 들고 담배를 피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계산대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됐다. 며칠 일하다 보니 단골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침마다 샌드위치와 커피를 사가는 사람, 밤마다 와서 담배를 사가며 세상 하소연하는 사람, 배달 기사님들, 공사하시는 분들. 그 속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들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다. 정장 차림, 넥타이 매고 깔끔한 셔츠. 그는 항상 주문이 같았다. 삼각김밥 2개와 캔커피 하나.
결제할 때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흘끗 봤다. 웃는 척하면서도 뭔가 어색하고 쑥스러운 웃음.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우산 없이 들어온 그는 머리가 다 젖어 셔츠가 축축 붙어 있었고 액세서리 같은 표정은 사라지고 사람 냄새나는 모습이었다. 내가 계산하며 말했다. 우산 안 가져오셨어요? 그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오늘 비 온다는 거 몰랐어요. 그리고 조금 머뭇거리다 말했다. 혹시 편의점에서 저렴한 우산 파나요? 나는 카운터 뒤에 걸린 투명 비닐 우산을 가리켰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거 비싼가요? 그의 말투가 어색하게 진지했다. 그냥 돈 아끼려는 게 아니라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표정.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거요? 이 동네에서 제일 저렴해요. 그는 내 말에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편의점 밖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쓸쓸하게 보였다. 우산을 들고 서 있는데 다른 손은 허공에서 허둥대며 비를 느끼는 것 같았다. 뭔가 웃겼다. 어쩌면 귀여웠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왔다. 이번엔 삼각김밥이 아니라 컵라면과 김치를 집어들고 왔다. 내가 계산을 하는데 그가 말했다. 혹시 전라도 분 맞아요?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는 서슴없이 말했다. 김치 말투가 있어요. 순간 웃음이 나왔다. 김치 말투가 뭐지? 그가 말한 김치 말투란 결국 전라도 억양이었겠지만 그 표현이 참 이상하게 귀에 남았다. 그렇게 조금씩 이야기하게 됐다. 그는 서울 토박이었고 편의점 앞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직장은 근처 중소기업. 회사와 집만 오가는 단조로운 삶이라고 했다. 나는 엄마 얘기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편의점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 갓김치를 밥과 먹고 엄마한테 전화 걸어 엄마 서울도 밥은 먹게 되네 라고 말하곤 했다. 엄마는 항상 말했다. 밥만 잘 먹고 다니면 된다. 남자는 어느 날 편의점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불렀다. 혹시 퇴근하고 우산 같이 써도 돼요? 그는 부끄러움과 설렘이 섞인 말투였다. 그 불빛 아래 걸으며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나에게 서울에서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요? 라고 물었다. 나는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젠 익숙해지려고요. 라고 답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편의점 앞에 서 있었다. 우산이 없어도 서 있었고 비가 안 와도 서 있었다. 우리가 걷는 거리는 짧았고 대단한 얘기를 나누지도 않았다. 그저 그런 말들이었다. 오늘 일 어땠어요? 비 또 오겠대요. 배고프면 말해요. 이 근처 맛집 알아요. 사소한 이야기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그러다 그는 말했다. 우리 만나볼래요? 갑작스러웠지만 이상하게 예상 밖은 아니었다. 나를 향한 그의 눈빛은 며칠 전부터 달라져 있었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만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도 가장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바빴고 나는 그 속에서 작은 스토리 하나를 시작했다. 500으로 시작한 인생의 또 다른 장면처럼 결혼 인사는 소박하게 했다. 우리 집은 순천에서 올라오지 못했고 그는 우리 엄마가 많이 챙겨주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말했다. 결혼 후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갔다. 그 집 거실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사진 속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있었다. 처음엔 남편 누나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올케였다. 남편 형의 전 부인. 그러나 이혼 후에도 친정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집에서 살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우리 집이 힘들 때
이 언니가 많이 도와줬다라는 시어머니 말. 그 말은 내게 이렇게 들렸다. 우린 가족 아닌 사람도 받아준다. 그러니 너도 감내해라. 첫 식탁에 앉았을 때였다. 시어머니가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더니 한마디 툭 던졌다. 전문대 나왔다지?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투엔 질문이 아니라 평가가 들어 있었다. 올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요즘은 전문대라도 스펙 쌓으면 괜찮지 않아요? 뭐 편의점 같은 데서도 경험 인정된다던데. 나는 웃는 척했지만 손끝이 차가워졌다. 남편은 그 순간 물만 마셨다. 당연히 나를 향해 그 말 좀 조심하라는 반응은 없었다. 시어머니는 밥그릇을 내 앞에 밀어주며 말했다. 우린 이런 반찬 좋아하거든. 근데 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시골 사람들은 좀 짜게 먹는다면서? 나는 그 대사에서 시골이라는 단어가 칼처럼 느껴졌다. 시골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발음, 그 톤, 그 미소가 문제였다. 너는 아래에서 왔고 우리는 위에 있다. 그 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갓김치 얘기를 했다. 저희 엄마가 갓김치를 진짜 맛있게 하셔서. 말이 끝나기 전 올케가 끼어들었다. 갓김치? 아, 그거 냄새 강한 거. 그 말은 맛있다가 아니라 촌스럽다의 다른 표현이었다. 남편은 그 순간 핸드폰을 확인하는 척했다. 그게 내 눈엔 외면처럼 보였다. 식사가 이어졌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너희 엄마는 서울에 오시기 힘들겠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 혼자 식당 하셔서 자주 오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올케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비죽이면서 말했다. 아, 기사식당? 그럼 손님 상대하느라 바쁘시겠다. 언뜻 보면 정보 확인 같지만 그 말엔 식당과 기사라는 단어에 담긴 계급감이 있었다. 나는 그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그들의 언어는 나를 자꾸 식당 밖으로 밀어냈다. 그 다음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도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 우리 방식이 있어. 우린 아들 뒷바라지 확실히 해. 이 말이 나를 뽑아준 회사의 회장 인사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너는 일손이라는 통보처럼 들렸다. 남편은 그때도 조용히 밥만 뜨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한 가지 깨달았다. 아, 이 집은 말하는 사람이 셋이고 듣는 사람은 나 하나구나. 서울밤 첫날이었다. 엄마의 갓김치 생각이 났다. 냉장고를 열어 한 조각 꺼내 먹었다. 입안에 퍼지는 그 익숙한 맛이 이 집에 퍼져 있는 이질적인 공기를 잠시 덮어줬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갓김치 한 조각으로 견디기엔 이 집의 말맛이 너무 셌다.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다. 어느 저녁 회사에서 야근하고 돌아오니 식탁 위에 그득한 반찬과 큰 냄비가 올려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오늘 내가 반찬 좀 해야지 했더니 안 들어오길래 내가 했다. 그 말투가 문제였다.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대신했다는 불만이 전부 실린 말투. 올케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퇴근이 늦으면 미리 말해야지. 집안 식구들이 다 기다리잖아. 마치 내가 이 집의 생활을 혼란스럽게 하는 주범인 것처럼. 나는 사과하며 말했다. 죄송해요. 편의점에서 야간까지 해서. 그러자 시어머니가 바로 이어받았다. 편의점 일하면서 뭐가 그리 바쁜지. 그 말은 너 하는 일은 일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선언이었다. 남편은 여전히 조용했다. 난 남편 얼굴을 봤다. 지금이라도 한마디 해줄까? 하지만 남편은 TV 음량만 올렸다. 그때 올케가 젓가락을 쿡 찔러 밥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도 이랬어. 근데 결혼했을 땐 집안부터 챙겼어.
그 말이 나에게 날아오기 전에 먼저 그녀 본인에게 맞아야 하는 말 아닌가? 그녀도 이혼으로 상처받은 여자였다. 그러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종종 자신보다 더 약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칼을 휘두른다. 그게 방어인지 습관인지 버릇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최대한 잘하려고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컵을 내려놓으며 한마디 더 얹었다. 하려고 하다가 못하는 건 변명이고 되는 사람은 아무 말 안 하고 한다. 그 순간 장갑 낀 엄마의 두툼한 손이 생각났다. 땀, 김치 양념, 설거지물에 젖어 늘 거칠었던 그 손. 그 손은 말없이 했다. 말없이 했기 때문에 더 아팠다. 말없이 했기 때문에 더 미안했다. 며칠 뒤 주말 점심이었다. 한상 가득 차려진 식탁, 김치찌개 끓는 냄비에서 김이 몰아고르고 올케는 팔짱 끼고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이번엔 내가 해봐. 우리 집 사람들 입이 까다로워. 그 말 속에는 한번 해봐라, 어디. 그 의미가 숨어 있었다. 나는 갓김치와 어묵볶음, 달걀장을 준비했다. 어릴 적부터 엄마가 만들던 그대로 조미료 없이 장맛과 재료 맛으로 승부하는 그 조용한 맛. 식탁에 앉자 올케가 가장 먼저 젓가락을 들었다. 한 입 먹더니 웃지 않았다. 표정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음만이 순하다. 이 말만 하면 괜찮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어 말했다. 여기 사람들 입맛엔 좀 싱겁네. 시골 사람들은 보통 짜고 자극적인데 나는 이해했다. 그녀는 담백하게 직설한 게 아니라 너희 집 음식 수준을 말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받으며 김을 하나 싸서 드시더니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다. 우린 이런 건 아니더라. 그 말은 음식 평가가 아니라 나를 평가한 것이었다. 남편은 그 순간 내가 만든 반찬에 젓가락을 대지도 않았다. 아니, 대지 않은 게 아니라 대기가 불편해 보였다. 내 눈치와 엄마 눈치를 같이 보는 모습. 나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 집의 공기에서 나는 손님이자 일손이자 검사받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있잖아. 오늘 엄마랑 올케 말투가 조금. 남편은 말을 끊었다. 그냥 그러려니 해. 엄마도 너 적응하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더 슬펐다. 문제는 시어머니나 올케가 아니라 내 옆에 앉아 있는 남편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 그때 알았다. 이 집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말이 아니라 묵묵부답이라는 침묵이라는 걸. 그리고 그 침묵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마음속에서 서서히 부식될 것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나는 예전 같지 않았다. 편의점 불빛 아래 서 있던 때와도 우산을 함께 쓰며 웃던 때와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엄마가 남긴 빈자리. 그 빈자리는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곳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저녁 식탁에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는 내가 우리 집에 집중해야지. 우리 집. 나는 그 말이 그렇게 낯설었다. 나는 이 집의 사람이 맞나? 아니면 이 집을 위해 쓰일 사람인가? 며칠 뒤 시어머니와 올케가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의도한 건 아닐지 모르나 내 앞에서도 거리낌 없었다. 올케가 말했다. 근데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긴 해. 시골에서 올라와서 결혼까지 하고. 그 말 자체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뉘앙스는 내가 어디서 올라왔는지 잊지 마였다. 시어머니는 냄비 뚜껑을 열며 말했다.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하는 게 쉽진 않지.
그 순간 그 말이 너무 깊게 꽂혔다. 엄마 장례 일주일 뒤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 엄마 얘기는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올케가 웃으며 말했다. 아, 또 예민하네. 장례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말, 그 세 글자, 얼마나 됐다고. 그 말은 추모의 시간도 그리움도 내가 올 수 있는 권리도 기한이 있다는 말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다. 나는 말했다. 저 서울 와서 편의점 일하면서 엄마한테 용돈도 보내고 병원비도 제가 냈어요. 엄마가 해준 갓김치로 버틴 날도 있어요. 엄마는 제가 살아보라고 헌 봉투에 500을 모아서 보내줬어요. 식탁 공기가 무거웠다. 올케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 얘기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부모한테 기대는 거 다들 똑같이 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 사람은 부모와 이별하는 법을 배워야 해.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는 기묘한 웃음. 부모와 이별하는 법. 그걸 배운 사람은 말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저는 엄마 한 분뿐이었어요. 그분을 보내는데 배움이 필요했을까요? 시어머니는 섭섭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정이 너무 과한 게 문제야. 그 말, 정이 과하다. 사람이 사랑하는 게 과한 건가?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 내 가장 가까운 편이어야 할 남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남편을 향해 말했다. 당신 내 편인가? 남편은 컵을 들고 물을 마시고 기침을 한 번 하고 그제야 말했다. 지금 이렇게 크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 순간 대답을 들은 게 아니었다. 답을 확인한 것이다. 나는 그 식탁에서 일어났다. 누가 붙잡지도 따라오지도 않았다. 며칠 뒤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 요즘 예민해졌어. 엄마 일 때문에 그런 건 알겠는데 너무 집안 분위기를 흔들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나는 어디서 흔들리면 되는데?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이혼 서류를 꺼냈다. 남편은 당황하며 말했다.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나는 말했다. 극단적인 건 기간이 아니라 태도야. 남편은 연필을 돌리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쉽게 헤어질 사이냐? 나는 그의 눈을 보며 작게 웃었다. 쉽게 버틸 사이였던 적이 없었어. 도장은 생각보다 부드럽게 찍혔다. 버티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나는 그 집에서 나왔다. 그 집의 침묵과 함께, 그 집의 공기와 함께, 그 집의 말맛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집의 문을 닫으며 말했다. 이제 내 삶을 살겠습니다. 서울 하늘은 유난히 높아 보였다. 이혼 서류를 접고 나온 날 나는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짐을 싸서 조금 더 오래된, 조금 더 싼 원룸으로 옮겼다. 햇빛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이젠 이 집에 나 혼자였다. 엄마 장례를 치르고 남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식탁 서랍에 넣어두었던 그 낡은 봉투. 테이프가 여러 겹 붙어 있고 구겨진 모서리는 엄마의 세월처럼 보였다. 그 봉투를 다시 열었을 때 몇 장 남아있지 않은 돈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걸로 다시 시작하자. 내가 선택한 건 백반집이었다. 거창한 가게가 아니라 시장 골목 구석 6평짜리 작은 공간. 기름 냄새가 벽에 스며 있고 전 주인이 쓰다 만 프라이팬이 녹이 슬어 있는 그런 공간. 간판 대신 플라스틱 현수막. 남도백반 집밥합니다. 그 문구를 적으면서 내 가슴이 조금은 뛰었다.
냄비 2개, 프라이팬 하나, 숟가락, 젓가락 중고로 맞추고 벽에 작은 액자 하나 걸었다. 엄마가 갓김치를 버무리며 웃는 사진. 내 가게의 첫 주인은 엄마였다. 첫날 아무도 오지 않았다. 식탁 2개가 허전했다. 김치와 달걀장과 어묵볶음을 내놓고 밥을 뜨고 국을 끓였지만 그 향기를 맡아주는 사람조차 없었다. 둘째 날 점심시간 일시가 다 되었을 때 초등학생 2명이 가게 문을 열었다. 여기 밥 하나요? 얼마인데요? 나는 웃었다. 학생은 1,000원만 줘. 그 아이들은 밥을 먹고 김치를 2번 더 달라고 했다. 그 말이 고맙고 벅차. 나는 모르게 말했다. 많이 먹어. 배부르게. 그 아이들이 나가며 말했다. 여기 김치 냄새 우리 할머니 집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주방 한쪽에서 잠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셋째 날 택시기사 1명이 들어와 조용히 앉았다. 국을 한 숟가락 먹고 잠시 멈추더니 말했다. 이거 남도 쪽 만나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순천이요. 그 택시기사는 국을 다 비우고 계산하면서 말했다. 다음에 손님 태우고 올게. 여기 길 좀 복잡해서 그렇지. 맛은 있네. 그날 나는 혼자 앉아 엄마 사진 앞에서 말했다. 엄마 누가 왔어. 그러나 기세가 그렇게 쉽게 이어지진 않았다. 비용, 재료비, 월세, 공과금. 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많았다. 비 오는 날은 폐업한 가게처럼 조용했다. 불안과 우울은 식혀도 식지 않는 국물처럼 마음에 남았다. 밤마다 생각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엄마가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그때마다 엄마의 손을 떠올렸다. 김치를 버무리던 두꺼운 소금과 양념 위에 정성처럼 뭉쳐있던 그 손. 나는 엄마가 하던 몇 가지 레시피를 다시 떠올렸다. 재료의 양, 불의 세기, 시간. 딱 있게. 지금 뒤집어. 간하지 마라. 재료 맛이 우러난다. 그건 레시피가 아니라 엄마의 감각이었다. 가게를 낸 지 2달이 지나 여름이 오기 시작할 무렵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갓김치 여기랑 똑같네 이 냄새. 그 목소리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냄새보다 먼저 내 가슴을 두드렸다. 그 목소리를 등 뒤로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과거가 발걸음 소리를 내고 돌아왔다. 그 목소리는 기억 속 어둡고 환했던 날들을 똑같은 온도로 다시 꺼내왔다. 문이 열리고 양복 상의에 손을 넣은 채 조금은 자신감 있고 조금은 어설픈 표정. 전 남편이었다. 그는 순간 멈춰섰다. 그리고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 표정엔 놀람이 반, 나머지는 아 여기서? 라는 느낌. 여기 내 가게야? 그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여기 수준? 여기 규모? 내 자리? 그가 던진 질문은 정보가 아니라 판단이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응, 남도백반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스캔했다. 식탁 2개, 좁은 주방, 작은 간판, 그리고 엄마 사진. 오 혼자? 혼자? 그 말엔 도와주는 사람 없이? 대단하네. 가 아니라 그래서 이 정도구나가 들어있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혼자였고, 혼자 버텼고, 혼자 여기까지 왔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다른 목소리. 낯익고 익숙하고 피곤했던 목소리. 올케였다.
그녀는 전 남편 뒤에서 가게 내부를 보더니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다. 그리고 말했다. 여기서 일하는구나? 일한다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서, 이 위치에서, 이 정도에서 표현 하나로 서열이 그려졌다. 나는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다. 네, 여기서 해요. 올케는 메뉴판을 보더니 천천히 읽었다. 백반 7,000원, 김치찌개 8,000원. 그녀의 눈빛에는 가격이 아니라 내가 팔 수 있을 만큼이라는 척도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딱 한마디 더 얹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대단하네. 칭찬 같지만 아니다. 내가 올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 그 뜻이었다. 전 남편이 말했다. 힘들지 않아? 밥 장사 쉽지 않잖아. 나는 대답했다. 편의점에서 야간하고 시댁에서 숨 참고 살던 것보다 덜 힘들어. 그는 순간 말을 멈췄다. 올케까지도 시선을 잠시 내려놓았다. 아, 그랬지. 그 말은 공감이 아니라 그래서 그랬나. 계산이 들어있는 말이었다. 며칠 후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다. 시장 마트에서 들렸다. 아, 거기 있잖아. 전 남편 집에서 살다 나왔다는 그 여자 백반집? 부녀회에서 들렸다. 어휴 사연이 있는 사람이래. 근처 가게에서도 들렸다. 서울서 이혼하고 혼자 내려왔대. 사람들은 사연을 음식보다 먼저 씹었다. 하지만 어떤 손님들은 입맛 대신 눈빛으로 먹었다. 그거 버텼다는 거잖아.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한 거면. 그리고 그 손님들이 조용히 단골이 되었다. 소문이 나를 죽이기도 했지만 누군가에겐 나를 알아보는 서문이 되었다. 하루는 전 남편이 다시 왔다. 이번엔 혼자였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 못했던 것 같아. 그 말은 사과가 아니라 회상에 가까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나도 그땐 말 못했어. 말하면 흔들릴까봐. 그는 영수증을 접으며 말했다. 예전에 엄마가 그랬어. 사람은 원래 부모보다 배우자랑.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이제는 그 말 아무렇지 않아.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그래, 난 누구의 배우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날 저녁 문 닫기 전 가게 안에 남은 냄새가 익숙했다. 갓김치, 국 끓인 냄새, 그리고 뭔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공기.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가게를 낸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다. 시장 사람들에게 남도백반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특히 갓김치는 여기 아니면 못 먹는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갓김치를 포장해 달라는 사람들이 늘었고 근처 회사 직원들이 단체로 오기 시작했다. 한쪽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들이 붙었다. 엄마 생각나는 맛입니다. 사무실에서 울면서 먹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품은 음식. 나는 그 메모들을 볼 때마다 엄마가 보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가게 문 앞이 어수선해서 나가보니 줄이 서 있었다. 점심 30분 전부터 남자 둘, 회사원 셋, 어린아이와 엄마, 그리고 두 사람. 그들의 실루엣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시어머니와 올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내 심장은 아니라 내 기억이 뛰었다. 올케가 줄을 훑어보며 말했다. 사람 꽤 많네. 꽤?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놀람과 인정과 아쉬움과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점잖고 조용한 말투로 말했다. 음식이 맛있다더라. 줄은 계속 늘었고 손님들은 가게 앞 작은 번호표를 들고 기다렸다. 시어머니와 올케도 같이 기다렸다. 줄 뒤에, 내 앞이 아니라 내 뒤에. 그 사실이 말보다 강하게 전해졌다. 줄이 조금 줄었을 때 둘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자리 나면 모실게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아,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오래 기다리기는. 그 말은 평상시에라면 우릴 먼저라는 뜻.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여긴 순서대로입니다. 순서. 그 단어가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올케가 의자를 가볍게 끌며 말했다. 예전엔 너가 우리한테 맞췄잖아. 나는 김치통을 정리하며 고개를 살짝 돌려 말했다. 그땐 제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올케는 멈칫했다. 시어머니는 표정을 숨기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음식이 나갔다. 갓김치, 어묵, 달걀장, 그리고 순천식 된장국. 시어머니가 천천히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그리고 멈췄다. 그 표정은 놀람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엄마 손맛 같다. 나는 말했다. 맞아요. 엄마 레시피예요. 올케도 식탁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맛을 그땐 모르겠더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말했다. 그땐 제가 말할 자리가 없었죠.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이 앉아 있지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엄마.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힘들었지? 그 한마디는 사과도 아니었고 완전한 인정도 아니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던 사람이 꺼낸 첫 문장이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제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올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미안했어. 그때 내 말투가 세서. 나는 대답했다. 네, 알고 있어요. 사람 다 각자 아픈 데가 있잖아요. 그 말은 용서가 아니라 이해였다. 계산을 하려던 시어머니가 물었다. 얼마니?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오늘 제 첫 손님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지갑을 닫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했다. 그 말이 칭찬인지 승복인지 응원인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살지 않고 내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 그날이 끝나고 가게 불을 끄기 전에 나는 엄마 사진 앞에 작게 말했다. 엄마, 줄 섰어. 엄마 맛으로.